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체를 매거진 그때의 첫 소식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중 약 60%가 1개월 가족 총소득이 2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탈북민 중 반 이상은 질병에 걸려 있는 것으로 응답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6일 2019 북한 이탈 주민 경제사회 통합 실태를 보고해 탈북민의 우리나라 생활상을 알렸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한 달 가족 총소득이 2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57.6%, 특히 소득이 51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인 가구는 16.9%, 50만 원도 채 벌지 못하는 가구는 17.2%나 돼 우리나라에서 탈북민의 경제 상황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급격하게 오르내리던 탈북민의 실업률은 이번에 3.1%로 나타나 일반 국민의 실업률과 격차가 줄어 겉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1년 이하의 계약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국민과 북한 이탈 주민이 수치상으로 이제 별 차이가 없어서 평상 이제 한국 사람이랑 차이가 없는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측면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더 그 비율만 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같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상태도 그닥 좋지 않은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 중 50.8%는 현재 질병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89%는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팀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갑자기 암에 걸리는 탈북민들의 사례가 많고 달라진 생활 환경으로 당뇨병에 걸린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북한에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떤 질병에 걸린지 모르고 살다가 우리나라에서 생활 중 병이 심각해진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국에 와가지고 암에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많아요. 암에 걸려서 이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뇌암, 폐암, 위암, 간암, 암 종류들이 좀 많고요. 잘 모르죠.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어느 날 우연히 검사해보면 암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10명 중 2명은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남한 사회에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응답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팀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세터민들은 자칫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 이들을 단순히 통계적 지표만 보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더욱 세밀하고 돈독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면 조사와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 15세 이상의 북한 이탈 주민 43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새로운 목회 방향성을 디자인하는 미니스트리 리뉴얼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한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는 강연을 통해 시대를 이끄는 교회의 4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불신자도 원하는 사역,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 자긍심을 가질 뿐 아니라 사회 지도층에게 영향을 주는 사역까지. 지난 5일 열린 미니스트리 리뉴얼 세미나에서 선포된 시대를 이끄는 교회의 4대 사역 원칙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래의 목회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모인 300여 명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는 강연을 통해 교회와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예수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명진 목사는 이어 신학교육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함이 목적이 돼야 한다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는 신학교육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저는 늘 이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냐, 그걸 가르쳐. 영혼 구원하는 법,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와 수단이 무엇이냐를 배우는 학교가 필요하지. 결국은 영혼 구령의 열매가 없고 영적 성숙도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다 헛사역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명진 목사는 세미나 이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매년 성탄절 주간에 진행하는 사과데이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사과데이에는 전교인이 사과 2개씩을 받아 응어리진 마음을 풀고 싶은 대상에게 사과를 전하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고명진 목사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응어리져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푸는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걸 좀 알려나갔으면 좋겠다. 여러 어려움으로 지친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목회 비전을 제시한 미니스트리 리뉴얼 세미나. 참석자들은 목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기독 청소년들의 신앙과 교회인식 조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정재영 실천신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교회 학교가 감소를 넘어 해체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관점에서 교회를 평가해 교회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를 따라 교회에 출석한 경우가 69.2%로 청소년의 신앙생활은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에티오피아 남부 시다마 부족이 에티오피아의 10번째 자치정부로 탄생될 전망입니다. 네, 최근 진행한 투표에서 유권자의 98%가 자치정부를 찬성했는데요. 관련 내용 에티오피아 권영대 선교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에티오피아의 자치정부 수립이 벌써 10번째를 앞두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자치정부를 수립하려는 건가요? 에티오피아는 현재 절대적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부족에까지 충분한 재정을 지원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 종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럴 바엔 차라리 자기들에게 자치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에티오피아는 종족에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언어적 소통 문제로 여러 가지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종교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자치정부를 원하는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투표가 에티오피아의 정치 지형을 바꿀 거란 전망이 많은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뉴스나 라디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있으며 현지 직원들이 이런 소식에 매우 민감한 편이어서 그들을 통해 비교적 생생하게 현지 분위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현재 9개 부족이 반자치정부 형태의 지방정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 인구 300만 정도의 시다마 부족이 자치정부를 원하며 투표를 실시하여 유권자의 98%가 자치정부 수립에 찬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많은 부족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치정부를 열망해 왔었는데 지난해 총리로 취임한 아비 총리의 개혁 정책에 힘을 입어 이번에 평화로운 투표를 통해서 자치정부 수립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번 투표가 있기 4개월 전에 시다마 부족이 독립정부 수립을 계획하다가 정부군이 투입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에티오피아 정부는 종족 단위의 자치권을 부여해 주려는 의지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 시다마 종족의 평화로운 자치권 획득은 자치정부를 희망하는 많은 다른 종족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0번째 자치정부가 탄생되면 사실 다른 부족에게도 영향을 줄 텐데 에티오피아 중앙정부엔 혼란이 없을까요? 원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비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자치권 부여의 힘을 얻어 많은 종족들이 연쇄적인 종족 단위의 자치지방정부를 수립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지 10여 개 또 다른 종족이 자치정부 수립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시다마 지역만 보더라도 시다마족이 자치정부의 수도로 지정한 하와사 지역에 다른 종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종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뒤따를까 매우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으로 나왔더라도 이 결과가 완전히 이행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아비 총리가 결정한 개혁적 자치권 부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다양한 종족이 함께 부유해지는 밝은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아비 총리가 그동안 에티오피아 내 종족 간 분쟁들을 잠잠케 한 공로로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듯이 기도하며 결정한 이번 자치정부 정책이 에티오피아의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에티오피아에서 권영대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지구촌에서 갈등과 분쟁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홍콩이죠. 에티오피아가 자치권 인정으로 서로의 평화를 찾아가듯이 홍콩 시민들도 자신들의 자치권이 지켜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더욱이 홍콩 교회는 이전부터 지속돼 왔던 사역들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을 들여 오랜 시간 섬겨온 재소자 선교 사역 같은 일들이 더욱 그런 바람이 큰데요. 홍콩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From sunrise to sunset, gleaning over the riverside, people share stories about Hong Kong and it's gaining the attention of the world. Susan is a church leader who says Hong Kong and its people are special to her. I try to add value to the people around me. We're all special in some way. Besides managing the church, she's also actively involved in an important mission, giving hope and guidance to Hong Kong prison inmates. Hong Kong has been part of mainland China for more than 20 years. Most of us know that Christianity is spreading rapidly in China. Hong Kong has a more open religious freedom policy than mainland China. And that's why the prison ministry is only possible in this part of China. We designed a unique program called Onesimus. The program is teaching those people that God can change us inwardly, also outwardly. We all made mistakes in life. The critical part is to realize the mistakes and get on the path that God has for us. For Susan, leading the ministry was not easy. When many inmates were teenagers, they were unaware that bad choices often lead to severe consequences. In 1998, Robson Law was arrested on drug charges and imprisoned for 25 years. The 25 years in prison was harsh. I thought my life was done. The choices that I made brought pain and trauma onto me. I thought my life was washed away. Life didn't mean anything to me back then. During his darkest moments, Law met a pastor from Susan's church who introduced him to Christ. Law was deeply moved. I was touched by God. The time I wasn't a believer and tried to commit suicide, but I heard a voice saying, "Are you really going to do stupid things and hurt your family again?" That voice brought me back, and it was the voice of the Heavenly Father. As Law studied the Bible, he understood that God still had better planned for his life. His circumstances didn't determine his future, only God had the final say. In 2011, Law was released. He immediately started to attend Kunfun Association. Today, Susan and the church are making greater efforts, using the Gospels and creative ways to change inmates' lives. They believe these people could also become the children of God one day. God doesn't want to break any relationships, even when those people don't seem lovable. I also see that no matter how broken or twisted a life is, when God picks it up, He really looks forward to bringing back the greatness that was there when creation began. Meng Fei Li, CBN News.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북한이 결국 또 ICBM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북한의 국방과학원은 12월 8일 날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험장에서 중요한 시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과연 중요한 시험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인공위성을 가장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엔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고체 실험이 아니겠냐, 고체 연료의 실험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가장 아파하는 변수가 결국은 ICBM 카드, 그 다음에 이제 핵실험인데 이 중요한 실험으로서 미국을 연말 시한까지 어떤 협상안을 내놓으라는 마지막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과 행동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토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북한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네, 사실 뭐 인권 문제는 매년 유엔에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북한이 가장 꺼려하는 이유고 또 세계 각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매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인권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특이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핵 문제가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하더라도 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뭐 핵심이 빠진다는 얘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그 얘기는 이제 인권 문제 토의에 대한 반발도 있고 또 미국이 최근에 북한과의 협상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 강경 압박 발언을 연쇄적으로 하는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위중하다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주말에 또 우리 한미 정상 간의 대화가 오갔는데 전화 통화가 오갔는데 이때는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먼저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 30분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중간에 통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2, 30분 정도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이 이전에 북한과 미국 간의 말싸움이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금기어죠. 로켓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그런 말을 이제 쓰면 북한이 발끈하죠. 그랬더니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늑다리 망령, 영어로 뭐 리타디드라는 단어, 늙은 노인네의 망령 뭐 그런 이제 표현을 씀으로써 이거 지난 6월에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지 않았던 양측에 대한 비난들이 이제 나옴으로써 서해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계속 미국 정보 당국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전략 자산을 최근 12월 들어서 계속 북한 상공으로 보내면서 북한 정찰에 나서고 있는데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이 아마 임박한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이 사태에 대한 아마 진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이냐 또 워싱턴에서 보는 거하고 서울에서 보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만 뭐 양측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한미가 하여튼 대응해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총괄적인 설명만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이 어떻게 나갈지에 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지금 뭐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북한을 어떻게 또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흐름들은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북한은 지난 4월 달에 이제 새로운 셈법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2월 말에 하노이에서 큰 기대를 갖고 갔다가 큰 실망으로 돌아왔죠. 일단 하노이 회담 이후에 양측이 진실 공방을 좀 했습니다. 누구가 거짓말을, 누가 과대한 요구를 했는지. 하여튼 뭐 이런 논란 끝에 북한은 4월 달에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내놓아라. 새로운 계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이제 연말에 대응하는 군사적인 도발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연말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북한 입장에서는 연말이라는 시한을 본인들이 설정해놓고 지금은 또 진퇴양난이 된 격입니다. 본인들이 세우는 데드라인이 본인들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10월 달에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라가더니 금강산 시설 철거를 얘기했고요. 다시 또 지난주에 날도 추운데 또 리설주 부인까지 대동해서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갔습니다. 뭐 불을 쬐면서 부부애를 과시하는 장면도 나와서 하여튼 뭐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때는 절대 부부 동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세대라 그런지 부부 동반을 자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하여튼 새로운 어떤 계산으로 안 나오면 서해 동창리의 ICBM 발사장에서 액션이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또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노력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과시형 제스처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뭐 김정은 위원장만 빼놓고 최용해, 최선희 등 뭐 북한의 주요 핵심 계층들이 뭐 2, 3일 간격으로 미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계속 발표했죠. 왜냐하면 당신들의 최고 지도자가 연말까지
미국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군사적인 도발, ICBM 핵 개발에 어떤 시도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연이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시간에 쫓기는 지금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또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 11월에 재선을 앞두고 사실상 미국이 지금 선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보기 싫다. 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군사적인 도발로 나를 압박해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정책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앞두고 압박을 가하는 평양과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일어난다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쌓았던 공적이 다 물거품이 되죠. 유권자들 상대로 내가 이렇게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북한 변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했다라고 지금 선전해오고 있는데 만약에 ICBM을 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선전이 다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차단하는데 지금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이제 또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면 이제 이 북한과 어떤 협상의 물밑 작업을 아마 시도할 건데 사실상 양측의 이 요구 사안에 이 격차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왜 만나서 대화 못하냐 하지만 만나서 대화는 지금 벌써 몇 번 해봤는데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맞춰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차가 매우 큰 상태라 앞으로 연말 연시 내년 1, 2, 3월 상당히 이런 문제를 저희가 이 프로에서 많이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좀 어떤 흐름으로 북미 관계가 이어질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고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이번에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증액 요구에 대해서 공화당의 증진 의원들까지도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중진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5배 요구, 즉 우리는 1조 원에서 한 연 10% 정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 5조, 그러니까 5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돈 앞에는 동맹도 다 뒷전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요구가 이제 한미 동맹의 토대를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다. 그래서 1차 타겟이 지금 한국이 그다음에 미국도 지난주에 나토 정상들한테도 2% 이상 국방비의 2% 이상을 방위비에 내지 않으면 그건 동맹도 아니다라고 극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1차 협상 대표로 지금 만나고 있는데 지금 4차까지 지금 협상이 열렸습니다만은 아직도 가닥을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연 10억 불에 미국 무기를 사주고 있다라고 반론했더니 미국 대표가 한국의 현대차가 미국에서 파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아느냐라고 반박을 할 정도로 돈 앞에는 동맹의 어떤 혈맹도 지금 어떤 의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조와 5조 사이에서 이게 이제 해를 넘기면 어떻게 했냐. 지금 1년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지난해 수준으로 가긴 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해를 넘기면서 시간 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아마 우리의 1조와 미국의 5조 사이에서 아마 2, 3조 사이에서 이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로서는 여전히 큰 부담이죠.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지만 우리의 또 미국에 대한 안보상의 요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지금 800km로 막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좀 풀어달라. 또 우리가 핵 잠수함을 만들지 못합니다. 핵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풀어달라. 하도 돈을 밝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돈은 우리도 일부 지불하지만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그동안 안보 현안이 막혀있던 것을 푸는 기브 앤 테이크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방위비 분담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북한 인권 문제도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최근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에 대한 흉흉한 소문까지 돌면서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흉흉한 소문이라고 우리 국앵커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 2명의 북송 어민들이 북한에서
총살을 당했다라는 소문이 이 탈북 사회에서 돌고 있죠. 그게 이제 흉흉한 거죠. 네. 일단은 이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 두세 가지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고 봅니다. 넘어오면. 그러면 대공 용의점이 없으면 귀순 의사를 존중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사를 하거든요. 국정원등 합동신문조에서. 근데 이들은 이제 5일 좀 만에 조사를 이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귀순 의사가 과연 정확하게 판단이 됐느냐, 정확하게 진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너무 조기에 이제 북송함으로써 그들이 처형당했지 않느냐. 네. 그 다음에 이 절차 과정이 너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언론의 또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일부하고 청와대는 북송의 어떤 매뉴얼대로 움직였다고 하지만 이 어민들이 남측 해상에서 우리 군과 우리 군경에 만났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국민으로 취급해야 되는 북한 이탈주민법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공개적이고 주도 면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잘 관리되고 하루속히 대화를 통한 평화 해법이 찾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중 약 60%가 1개월 가족 총소득이 2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미니스트리 리뉴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기독청소년들의 신앙과 교회인식 조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민족교류협회가 한미교회 지도자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포럼을 열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이자 성서주일이기도 했습니다. 성서주일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묵상이 깊어지길 결단하는 데 의미가 큰데요. 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성경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는 성탄의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